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아기 때부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 3살 때부터 일반적으로는 겪지 않는 여러 수술을 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나 자체가 돈 뭉치인 아이로 통했을 정도였다. 3살 때는 혼자 놀다가 분유통에 얼굴을 박아서 오른쪽 뺨 전체가 찢어져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다. 너무 어린 아가의 얼굴이 크게 찢겨져 그 시절의 의학기술로는 봉합수술이 지금처럼 수월하지 않았나 보다. 그날 너 정말 죽을 뻔했다 라는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니 말이다. 2번 만에 겨우 수술에 성공해서 목숨을 건졌다. 운이 좋으면서도 얼굴에 큰 칼자국 흉터가 남는 운이 안 좋은 아이였다. 또한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병명을 갖고 태어나 수술을 버틸 수 있는 나이인 5살 때는 심장 수술을 해야 했다. 당시 한국 의료기술로 심장 수술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운 좋게 잘 되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B형 감염 보균자의 피를 잘못 수혈받았다. 그 바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비운의 아이이기도 하다. 편도선 수술을 해서 편도선도 잘라내고 다리 한쪽에 화상을 입어서 큰 흉터가 남을 뻔한 사고도 당했다. 온 가족이 다 건강한데 유독 나만 이렇게 온갖 사고와 질병을 겪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춤추는 최리나 작가의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입니다.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사람 때문에 아프고 잠 못 이루는 모든 일들을 위한 치유 에세이. 저는 치유 에세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팠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 2번째는 치유가 되었기에 힐링이 되었다. 치유되기 전 아픔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치유가 되었기에 힐링이나 이젠 행복해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작가 소개에 춤추는 작가 최리나의 춤추는 작가라는 수식어에 얼굴은 모르지만 춤을 추고 있는 작가님을 상상하며 힐링이 되었어요. 제게는 아픔보다는 힐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혼자 끙끙 담고 있을 때는 내 세상의 전부이므로 아픔이 크지만 아픔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큰 세상에서 내 아픔은 손톱만큼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픔이나 상처를 감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의 시선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나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가느라 남들의 아픔까지 세세하게 챙겨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봄, 지독한 꽃샘추위를 겪다. 2장, 여름, 뜨거운 태양은 화상을 남긴다. 3장,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열렸다. 4장, 겨울,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아름답다. 5장, 다시 봄,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 저는 처음 이 책의 1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평생 잊히지 않는 주황색 빵. 3편의 글만 읽었을 뿐인데 작가의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아 놀랐어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나왔던 상황들이 이 작가에게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작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아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고 할 얘기가 아닌 듯 했어요. 고통의 범위는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책의 목차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계절은 한 번씩 오는 법. 그 계절이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의 차이. 그 계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책의 내용에서 오늘은 작가의 과거 이야기 1장에서 3장은 독자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장과 5장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에게. 요즘은 누구나 살면서 고민할 법한 주제들에 대한 강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 그중 난 세바시나 사피엔스 스튜디오와 같은 강연을 챙겨보는 편이다. 세바시의 애청자가 되면서 어느 순간 나도 세바시에서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심리상담 사례들과 내 삶에서 얻은 직간접적인 깨달음, 특히 예비 부부 수업과 예비 부모 수업의 필요성, 올바른 자존감과 회복 탄성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소망이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자 내 내면의 감정세포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네가 나가서 뭘 말할 건데? 네가 교수야? 아니면 전문가야? 뭐 꼭 박사 과정을 밟아야 강연할 수 있나? 그리고 나도 그동안 많이 공부했고 임상 사례들도 많잖아. 무엇보다 내 찐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 그래 리나야, 넌 할 수 있어. 그동안 강의도 오래 했잖아. 야, 너 이혼 2번 한 현실은 직시하고 있는 거지? 요샌 이혼이 아무리 흔히 아니라지만 1번도 아니고 2번이야 2번. 기성사회와 문화를 의식하는 이성과 내 안의 소신과 감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게 된다. 딱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 영화를 보면 어찌나 남의 얘기 같지 않던지 이런 주제를 영화로 만든다는 것에 감탄하며 그 영화를 4번은 봤던 것 같다. 나의 이런 두뇌 속의 전쟁이 뭐 비단 이뿐만이겠는가. 한 가지 판단을 내리기까지 평생 생각이 너무 많았다. 한 번은 심리상담 교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선생님은 생각이 참 많으시네요. 하나에 대해 정말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네요. 이 말이 낯설지 않다. 날 잘 아는 지인들이 내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게 신중하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강약을 조율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하거나 계획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모조리 적는 것이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 또는 고민을 죄다 다 털어서 노트에 적고 기준에 맞게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나의 생각 가지치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모조리 노트에 적는다. 순서에 무관하게 떠오르는 대로. 2. 쥐어짜도 더는 머릿속에 든 생각, 때론 고민이 없을 때까지 적는다. 3. 다 적은 뒤
반대쪽 노트면에 가로 세로선을 이용해 4분면을 만든다. 4분면 각각의 중요도와 타이밍의 정도로 타이틀을 다음 5번과 같이 적는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내 삶에서의 중요도나 나와 타인들의 생각 비중으로 바꾼다. 5. 상단 왼쪽 1분면에는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것, 상단 오른쪽 2분면에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 하단 왼쪽 3분면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 하단 오른쪽 4분면은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타이틀을 적는다. 6. 먼저 적었던 생각들을 각각 카테고리에 맞는 곳에 옮겨 키워드로 쓴다. 7. 생각들을 다 옮겨 적은 후 일단 4분면에 적힌 생각은 정리해버린다. 지금의 나에게 불필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나중에 해도 무방하며 재고의 여부조차도 의문인 잡생각들이다. 8. 2분면은 키핑한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시급하진 않으니. 9. 3분면은 자체적으로 또 소팅을 한다. 이 중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고픈 욕심 말고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 두고 결정을 해서 욕심에 관련된 생각은 과감히 지운다. 과욕은 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10. 1분면을 제일 먼저 판단 후 실행에 옮기고 나서 3분면에서 2차로 걸러진 것을 한다. 시간상 그게 우선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50%는 없어지고 남은 약 50%의 일들에 대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니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현저히 줄게 되었다. 생각보다 불필요한 고민이나 걱정, 하고 싶다는 막연한 욕심에 의한 것들이 많았다. 참 좋은 방법이지만 평생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뚝딱 잘 될 리 없다. 계속하면서 저절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도 세바시에서 강연을 해야겠다는 나의 새로운 꿈에 걸친 여러 생각을 생각의 4분면에 분류하여 가지치기 연습을 하려 한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꾸준한 행동으로 언젠가는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내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일어서려면. 내가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 리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이다. 전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서 사실 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자존감과 회복 탄성력이다. 회복 탄성력이란 물체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듯이 인간도 힘든 일, 밑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또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말한다. 즉, 멘탈 회복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그간 능력감에 치우친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기에 삶이 순탄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내가 혹독한 참사를 여러 번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은 인생의 동행이라고 여기는 이 간질 때문에 나는 일반적인 친구들과 달리 유년 시절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간질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 헤맸다. 중학교 때는 힘들 때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곤 했는데 기억에 남는 책이 하퍼리 작가의 앵무새 죽이기이다. 처음 읽었을 때 이 이야기가 실화를 토대로 나온 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한 번 더 읽은 것 같다. 나 역시 발작이 일어나고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이 힘들었던 터라 책의 주인공과는 원인은 다르지만 억울함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몰입해서 읽은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면서 독서의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 오헨리 작가의 마지막 잎새를 읽으며 인간 내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주인공 김첨지의 삶을 보며 돈이 있으면 뭐하나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있을 때의 소중함이 크다는 것을 깊이 새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읽었던 여러 책이 나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학교 시절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세기사 선생님과 대화를 했다. 상담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위안과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는 딱히 멘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나마 두 번째 이혼으로 그만두기 전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던 교육 영업회사에서 모시는 직속 상사분이 고민 상담을 해주곤 하셨다. 사실 이때는 멘토가 있었더라도 누구의 말도 잘 듣지 못했을 것이다. 첫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늘 뭔가에 단단히 미치도록 바삐 살아야 버틸 수 있었으니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줘도 그것들이 귀에 들어왔겠는가? 나의 상황이 힘이 붙이고 그것을 버티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 날 위해 해주는 조언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분명 나를 위한 말인데 오히려 그 순간은 그 말이 거슬리거나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고민 끝에 내가 생각해낸 상책이라는 확고한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 하루하루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42살 봄에 목사님, 심리상담 교수님, 남편과 지혜로운 벗, 이런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삶의 멘토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길 마음 자세인가의 여부이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가족 여행을 가면 꼭 등산을 했는데 고1 때 하산하면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 아빠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인생은 참으로 등산과 같다. 하산 시 잘 내려와야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패러다임인 것 같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위만 바라보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진짜는 내려올 때의 대처 자세인 것 같다. 20대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케이스가 바로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서 대강 적당히 공부해도 전교 1등, 2등을 하는 친구들이었다.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한번 걸러진 고등학교의 쓴 현실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학생에게 기우했던 일이 터진다. 바로 그때가 관건이다. 회복 탄성력이 강한 학생은 현실에 부딪힌 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한다.
회복 탄성력이 약한 학생은 충격받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의욕이 떨어져서 끝도 없이 추락해버린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과거의 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살다가 내려올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살아보니 있더라. 그게 누군가는 좀 잦을 수도 있고 나처럼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알고 보니 내려갈 곳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이혼의 진짜 이유를 알고 난 후 한동안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서 며칠을 넋놓고 살고 미친년처럼 울기도 하고 쓰러지고 호흡곤란까지 왔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다. 이 와중에 스스로 칭찬해 줄 건 힘들다고 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혼 후 술을 마신 건 몇 번의 회식 자리밖에 없다. 그게 내 삶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지금 내가 지키고 믿을 건 나뿐이었고 나의 건강이 중요했다. 여기서 건강마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나를 다시 일으켜준 나의 자존감과 회복 탄성력의 근원은 책과 멘토와 지금까지 살면서 형성된 나를 믿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내가 말하는 나를 믿는 마음은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능력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나를 믿는 마음은 온전히 나의 존재와 내 안의 힘을 믿는 마음이니까. 난 또 언제고 무너질 수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역경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내 안에 나를 믿는다. 쉼의 미학. 서점의 질비에 있는 에세이 책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 주제가 있다. 당신의 인생을 살라. 쉬어도 된다.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 날 위해 살아라 등이다. 알고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여전히 새로 나온 에세이들이 잘 판매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위로를 받거나 해안을 얻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힘들면 읽은 내용을 읽고 또 읽을까? 나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읽었던 내용을 잊을 만큼 괴로워서 새로운 마음의 토닥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뭔가 지금의 내게 신선한 한마디 위안을 던져줄 책이 없을까 싶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입맛에 맞는 신간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쉼이라는 것에 참으로 인색하다. 지금의 인생에서 왠지 쉼은 사치요. 내가 쉬면 남들보다 도태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마음을 졸인다. 그래서 좀 여유를 부릴라 치면 고군분투하며 사는 주변인들을 보면서 정신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매질하며 다시 일어선다. 나는 최근 3개월간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 별도의 Q&A를 위한 줌 미팅을 가졌다. 10분 정도로 제안해서 신청자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 중 대다수가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이다. 좀 쉬는 게 어떠냐고 권했으나 크게 동하지 않는 듯 보였다. 정말 쉬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개발을 위해 달리는 분들이 계시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한 유대인들을 제치는 것이 근면성실하고 악착 같은 한국인이었다는 건 전 세계에서 검증될 정도이다. 한국인들의 기술력은
매우 단시간에 지박적으로 발전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노력과 노동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요새는 일에서 자기 개발로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다. 자기 개발서가 불티나듯 팔리고 온갖 온라인 강좌와 자기 개발 유튜버들의 강의를 쉬면서도 듣는다. 나 역시 일과 자기 개발에 힘쓴 자기 개발러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바뀐 게 있다. 좀 쉬어도 괜찮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그의 말이 은근히 내 마음에 안식을 준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단 한 번도 일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질주했던 나의 역사를 아는 남편은 늘 내가 피곤해, 더 자고 싶다 라고 혼자 푸념하듯 말하면 더 자도 돼, 오늘은 쉬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꾸역꾸역 일어나면서 지금 내가 자면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그에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내 몸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과로와 무리한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할 시간조차 없었다. 너무 피곤해서 어느 순간 주말에 의도치 않게 낮잠을 4시간 동안 그냥 뻗어서 잠들어 버리곤 했다. 그런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난 나의 스케줄러를 들여다보았다.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난 그걸 평생 소화하며 살아온 것이다. 예전에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내는 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했는데 지금의 나는 내가 측은해지기 시작했다.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속의 주인공 김첨지의 인생이 떠올랐다. 지금의 난 김첨지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다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에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말처럼 쉼을 가졌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다. 나는 일에 타고난 사람, 즉 일잘러이며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해야 하는 사람, 평생 자기 개발을 하며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나도 사람인지라 노는 거 좋아한다. 다만 지금껏 그렇게 살 여건과 환경이 안 되었고 살기 위해 일하다 보니 이것이 내 몸에 습관처럼 달라붙은 것뿐이다. 요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남편과 여행을 다니면서 글이나 쓰며 살고 싶다. 그때쯤이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이 스스로 꿈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의 리더는 아이들 자신이고 나는 언제까지나 그들의 지지자로서 응원할 것이다. 이제 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정말 나 자신을 위해 푹 쉬고 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같이 놀자고 하는 날도 몇 년 안 남았다. 곧 커서 자기만의 리그로 빠질 이 녀석들이 첫 걸음마를 하고 껌딱지처럼 엄마한테 달라붙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나는 이제 일부러 쉼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쉬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혹은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 무엇도 심신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3편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 내용 중에서 나를 믿는 마음이 처음엔 뭔 모르고 생겼다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알기에 생기는 것, 뒤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믿음, 아픔도 내 것, 슬픔도 내 것, 기쁨도 내 것, 경험도 내 것. 자존감을 챙기는 것은 나를 챙기기 위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작가가 전하고 싶은 말의 일부로 마무리합니다. 치유 에세이라고 하면 왠지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나름의 아픔 하나씩은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자신의 아픔이 세상의 누구 것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남들도 다 이러고 살 텐데 뭐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도 한다. 고통의 크기는 절대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똑같이 쓰라리다. 당신은 힘들 때 힘들다고 표현하며 사는지 묻고 싶다. 나는 내 과거를 말하면 남에게 책 잡히는 것 같아서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왔다. 말해서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상처의 무게에 눌려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에세이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나의 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했었다. 그러나 내 원고를 마감할 때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가족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 알고 더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